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만물의 저 역할과 또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요, 각 장기와 근육, 신경이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에 있는 갑상선은요, 크기는 아주 작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요. 이 갑상선은 무엇보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건강검진할 때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맞습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이 갑상선 질환 자체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나이가 40, 50대가 넘어간다면 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맞아요. 제 주변에도 갑상선 검사를 통해서 질환으로 확정을 받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365에서는 여러 가지 갑상선 질환과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모셨습니다. 유방 내분비외과 전문의 김완욱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일병원 유방갑상선외과의 김완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갑상선을 우리 몸의 보일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갑상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갑상선은 목 앞에 흔히 남자들이 나비 넥타이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제 모양도 나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은 전신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고 체온을 조절하고 각종 대사 조절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일러, 에너지 저장고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비활성화 형태인 T4를 만들어내고 그중에 일부는 T3로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우리 몸의 보일러. 하물며 원장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도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 갑상선 질환의 종류도 궁금하고요. 이 질환이 왜 올까? 원인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갑상선의 질환은 크게 기능의 이상과 기능이 아니라 혹이 있는 종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능의 이상에는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겠고 종양에는 양성 종양과 암이라고 불리는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가장 흔한 것으로서 자가면역 질환 등에서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서 갑상선 자체에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머리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2차적으로 갑상선 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갑상선 자체의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갑상선 암의 위험 인자로는 경부의 방사선 노출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노출이 된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갑상선 암에서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갑상선 암의 발생이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비만도 갑상선 암의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요즘 건강검진을 통해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발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먼저 갑상선 기능의 항진증, 저하증 이게 뭐고 증상은 또 어떤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갑상선 항진증은 필요 이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줄고 자율신경이 흥분하여 심장 박출량이 증가하고 심박수 또한 빨라지게 되고 또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오래 방치가 되면 심부전, 부정맥, 골다공증의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적어져서 생기는 질환으로 피곤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늘고 심박수가 느려지게 되고 소화불량과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오래 방치가 되면 고지혈증이 생겨서 혈관 안에 노폐물 등이 쌓이면서 동맥경화로 진행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인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 특이항체가 갑상선 호르몬을 자꾸 만들도록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으로 만들어져서 항진증이 생기거나 특이항체가 갑상선을 공격하고 이로 인해 염증을 일으켜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갑상선 질환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두려운 건 암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데 그래도 좀 서서히 진행돼서 착한 암으로 불리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네. 갑상선암은 대부분 분화가 잘 된 암이라 5년 생존율을 따지면 99% 정도입니다. 국내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이 70% 정도가 되고 예후가 안 좋은 췌장암이나 두경부암 등이 50에서 60%인 것에 비하면 예후가 아주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중에서도 진단 당시부터 다른 조직으로 50%에서 전이가 있어서 예후가 좋지 않은 수질암도 있을 수 있고 역형성암이라고 해서 급속도로 암이 자라서 수술 당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수술을 한다 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생존하기 어려워 다른 어떤 암보다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암도 있습니다. 대부분 갑상선 암이 예후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적극적 감시라고 해서 수술을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일부에서 환자의 나이가 많거나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고 위치상 위험한 곳에 있지 않아서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 위험성이 적고 림프절 또는 전신 전이가 없고 수술에 따른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수술 시기를 조금 미루고 진행 여부를 지켜보다가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갑상선암이 무조건 뭐 좋은 암은 아니다. 착한 암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갑상선암이 있을 때 분명히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우연히 초음파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이 진행이 돼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들도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암의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것은 통증이 없는 경부의 혹입니다. 암이 또는 전이된 림프절이 자라나서 혹으로 만져질 수 있습니다. 암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목소리 내는 후두신경을 침범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증상이 쉰 목소리가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도나 식도를 눌러서 숨쉬기 불편하거나 음식물이 삼키기 어려운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더욱더 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네. 혹이 크고 갑자기 크기가 커진 경우, 혹이 딱딱하고 주변 조직에 붙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혹이 있으면서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 경우, 주위 림프절 등이 만져질 때 등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있잖아요. 이게 혹시 갑상선 암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네, 외래에서 많은 환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갑상선 기능 이상 자체, 항진증 또는 저하증이 직접적으로 갑상선 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단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오류를 일으켜서 자신의 신체 조직을 외부 물질로 잘못 인식해 공격하고 염증 등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인데 네. 대표적으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갑상선에 혹이 동반되어 있으면 갑상선 암이 2배 정도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갑상선 기능 검사, 초음파 등 갑상선 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주의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네. 앞에서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또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갑상선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암으로 의심되는 결절이 있을 때 세침 흡입 세포 검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세포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이 되긴 하지만 일부에서 초음파 상에서 암으로 의심이 되나 세포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하기에 조금 부족한 비정형 세포 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 또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거의 99%에서 100% 정도 암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진단이 가장 먼저니까요.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수술 전에 약물 치료하다가 안 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거예요? 네. 갑상선암의 1차적인 치료법은 수술을 통해서 암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유두암, 여포암과 같은 분화 갑상선암에서는 수술적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나 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란 수술을 통해 갑상선을 모두 절제한 후에 방사능이 있는 알약을 먹어서 전이 또는 혹은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 또는 갑상선 조직을 없애서 재발률을 낮추는 치료입니다. 호르몬 억제 치료는 암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조금 세게 먹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치료입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암의 재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전이가 심하거나 동위원소 치료에 효과가 없고 암의 진행이 빠른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연역 항암제 등을 이용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 갑상선 수술이라고 하면 절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흉터도 남고 또 막 아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술 방법도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한 거죠. 네. 전통적인 절개 방법은 대부분의 수술에서 시행할 수 있고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수술이 간단하고 수술 시간이 짧으며 절제 범위가 가장 작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피할 수 없는 목에 흉터가 있습니다. 네. 단 이 흉터는 젊은 환자들한테 특히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수술 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암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목에 흉터가 없는 다양한 내시경 또는 로봇 수술이 개발되어 발전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유방 겨드랑이 접근법, 겨드랑이 접근법, 그리고 입 안으로 하는 경구 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수술 로봇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섬세한 수술이 필요한 갑상선의 경우에도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갑상선 수술은 갑상선 주위에 목소리를 내는 신경, 부갑상선 등 기능상 아주 중요하지만 작은 구조물들이 있고 혈관이 많기 때문에 가장 섬세한 집도가 필요한 수술법입니다. 앞서 다양한 내시경 갑상선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시경 수술은 수술비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시경 기구는 수술 부위로 들어가서 꺾이지 않고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네. 깊은 곳에 접근이 어렵고 또 외과의사의 손떨림 등으로 정교한 수술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이런 내시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최대화한 수술법으로 3차원적인 입체 영상으로 최대 15배까지 확대된 고선명도의 시야에서 신경, 혈관 등 중요한 구조물들을 크게 잘 볼 수 있고 외과 의사의 손떨림이 없어서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고 조직의 손상을 줄여 합병증을 최소로 하면서 로봇 기구의 다관절을 이용해서 540도까지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네. 내시경 수술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는 암 조직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또 시연을 해주시니까 이게 또 눈으로 보게 되니까 쏙쏙 들어오게 되네요. 무엇보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엄청 수술도 경험도 많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앞에서 뭐 유방 겨드랑이 그리고 경구 접근껏 내시경 수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원장님만의 또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수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수술법 중에서 경구 접근법은 가장 최신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시행한 3개의 구멍을 이용한 경구 로봇 수술은 기존의 경구 로봇 수술과 달리 겨드랑이 절개 없이 입 안으로만 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수술인데요. 장점으로는 흉이 보이지 않는 무흉터 갑상선 수술로 특히 흉이 크게 자라 올라오는 켈로이드 체질 환자한테 더욱더 필요하겠고요. 수술법 중에 절제 범위가 가장 적고 겨드랑이 부위에 통증이 없어서 회복이 빠르고요. 양측 갑상선 및 밑에 경부림프절 절제 수술하기가 쉽고 후두신경을 보존하기 쉽기 때문에 수술 후 목소리의 퀄리티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암을 절제해도 이게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버리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이를 미리 발견을 하면 좀 재수술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고 수술 예후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은 림프절 전이가 아주 흔하고 그 전이 빈도는 50에서 8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수술 전 림프절 전이 여부를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네. 이를 통해 적절한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암의 재발로 인해 여러 번 수술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수술 시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수술 전 검사에서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가장 전이가 잘 되는 중앙경부 림프절에 전이가 흔하기 때문에 미세암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 보통 수술 시 중앙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림프절 절제술 시에 림프절이 작고 주위에 조직이 숨어 있으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로봇의 특수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림프절이 파랗게 보여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림프절을 잘 볼 수 있어서 네. 림프절을 보다 깨끗하게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이 목소리가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이 갑상선 근처에 목소리와 관련된 신경이 지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수술하실 때 이 신경을 좀 안 다치게 잘 살려서 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상선 주변에는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신경이 두 가지가 지나가는데 네. 성대를 움직이는 반회후두신경과 고음을 내는 상후두신경이 있습니다. 반회후두신경은 보통 굵기가 2에서 3mm 정도 되고 신경 손상 시 쉰 목소리 및 아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상후두신경은 1mm 미만으로 반회후두신경보다 더 손상을 받기 쉬우며 특징적으로 손상 시 고음이 나지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신경을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도 있겠지만 신경이 아주 가늘고 조직에 붙어 있어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신경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수술하게 되면 신경이 지나갈 만한 곳에 전기 자극을 했을 때 신경이 맞으면 시그널이 나오면서 뚜뚜뚜 소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눈으로 신경을 찾지 않더라도 신경이 있는 것을 알고 그쪽 부위를 피해서 신경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경을 눈으로만 확인하게 되면 신경의 기능적인 손상은 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신경 모니터링을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신경 기능적인 손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기능적인 신경 손상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경 모니터링을 이용한 갑상선 수술은 특히 목소리가 중요한 직업인 성악가, 교사와 같은 환자들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술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제가 집도한 갑상선 로봇 수술에서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신경마비가 오신 분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신뢰가 가요, 원장님. 근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또 수술이 잘 된다 하더라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나 갑상선 암이 있을 때 내가 수술 받고 나서 혹시나 내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도 하시겠지만 갑상선이 2개라고 하셨잖아요. 원장님 이거를 2개를 다 절제하나요? 아니면 하나만 절제해도 되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먼저 한쪽만 절제하는 일엽 절제술과 양쪽 갑상선을 제거하는 전 절제술의 장단점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일엽 절제술의 장점은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제를 끊을 수 있는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되고 수술 후 합병증이 낮고 환자의 삶의 질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남은 갑상선에 새로 갑상선암이 생기게 되면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재수술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갑상선 조직이 있으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전 절제술의 장점은 양측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남은 갑상선에서 재발하는 그런 빈도를 줄여줄 수 있고 고위험군에서 시행하는 동위원소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고 피검사, 갑상선 글로불린을 통해서 암의 재발 여부를 빨리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의 후에 합병증의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cm 이상의 갑상선 암에서는 모두 갑상선은 전절제술을 해야 된다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권고안이 많이 변화가 생겨서 갑상선 일엽절제술로 충분한 수술이 되는 경우에는 일엽절제술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갑상선 전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분화도가 안 좋은 암, 그리고 양측 갑상선암, 크기가 4cm 이상 크고 주위 조직에 침범이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광범위하게 있거나 폐나 뼈 등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서는 갑상선 일엽절제술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암의 범위, 전이 등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겠고
환자의 암의 특성에 따라 고위험군, 저위험군을 잘 분류하여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환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전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반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약을 그렇게 먹어야 하는 건가요? 네, 외래에서 많이 환자분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먼저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술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당연히 갑상선 조직이 없기 때문에 100%에서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반절제술을 받은 환자분은 대부분 남아있는 갑상선이 기능을 잘 하기 때문에 한 80% 정도에서는 약을 안 먹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일부 환자에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 저하증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 주도한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서 갑상선 가운데 있는 혈부를 보존한 일업절제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 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적게 보고되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수술 후 일업절제술 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가능성이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먼저 수술 전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았던 경우, 수술 후 갑상선 자가 항체가 양성인 경우, 갑상선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호르몬제를 먹는 이유는 암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분할 갑상선암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수술 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갑상선암이 자극을 받아 재발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수술 후 환자의 조직 검사 결과와 초음파 결과에서 이 환자의 재발 위험성을 우리가 따져보게 되고 재발 위험성이 좀 높은 경우에는 갑상선 약을 조금 세게 먹음으로써 뇌하 수치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치료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으로 밝혀진 방사선 노출 이외에 직접적인 원인은 없어서 예방을 위한 비법은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갑상선의 절제 범위 및 합병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고 암이 주변으로 번지기 전에 수술하게 되면 재발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주기적인 초음파와 피검사를 통해 갑상선을 체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을 할 때 갑상선 검사도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유방내분비외과 전문의 김완욱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